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 남기면 그곳으로 사랑의 하트를 보낼게요. 일어나, 쓸모없는 놈아! 먹여 키워놨더니 장터 한복판에서 이게 뭐야! 조선 땅에 매서운 겨울, 바람이 휘몰아치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강가 장터에서 매질당하던 앙상한 말 한 필이 주저앉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을 연출했지요. 과연 어찌하여 한 늙은 과부가 이 버려진 목숨을 거두게 되었을까요? 조선 8대의 칼날 같은 겨울 바람이 휘몰아치던 어느 해였답니다. 강물이 꽁꽁 얼어붙어 은빛 거울처럼 변해버린 강가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으나 그들의 마음까지 녹여줄 온기는 어디에도 없었지요. 저마다 두꺼운 속옷을 껴입고 종종 걸음으로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틈에서 예순을 훌쩍 넘긴 과부 고이여는 오늘도 남루한 행사액으로 찬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솜이 다 빠져나가 누더기나 다름없는 저고리로는 살을 내는 바람을 막을 수 없어 앙상한 어깨는 자꾸만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녀의 앞에 놓인 생선 몇 마리는 이미 새벽의 된서리를 맞아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고단한 삶의 무게에 짓눌린 의연, 자신의 처지와도 같아 보였습니다. 장터를 오가는 사람들은 그녀의 초라한 좌판을 흘깃 쳐다볼 뿐 누구 하나 따뜻한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외면과 무관심은 매서운 겨울바람보다 더 시리고 아팠습니다. 그날 아침 장터 한쪽 구석에서 유난히 시끄러운 소란이 일었습니다. 욕설과 함께 가죽 채찍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쏠린 곳에는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늙은 말 한 필과 그 말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는 성미 급한 마부가 있었습니다. 말은 이미 기력이 다했든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난 등에는 군데군데 털이 빠져 성한 곳이 없었고 깊고 슬픈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마부는 그런 말의 등을 인정사정 없이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의 축생이 어서 일어나지 못할까? 푼돈이라도 받으려면 내 놈이 걸어가야 할 게 아니냐. 그러나 모진 매질에도 말은 힘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는 한 발자국도 떼어놓을 힘이 없다는 듯 말은 그저 묵묵히 고통을 감내할 뿐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모진 매질을 견디는 말의 처량한 눈빛 속에서 그녀는 문득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한평생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멸시와 무관심을 견뎌야 했던 자신의 늙고 고단한 신세가 그 말의 눈동자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전에 샀다 더 이상 남의 일처럼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부가 에이, 퇴! 이런 쓸모없는 놈은 도살장에나 넘겨야지! 라며 침을 뱉고는 말의 고삐를 거칠게 잡아끌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의연은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시오, 마부 양반, 그 말을 내게 파시오. 그녀의 작은 목소리에 마부가 어이없다는 듯 돌아보았습니다. 뭐요? 이 할멈이 노망이 났나? 이딴 고깃덩어리를 사서 뭘 하겠다고. 의연은 대꾸 없이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닳고 다른 주머니를 열자 엽전 두 냥이 나왔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붙은 손으로 생선을 팔아 겨우 모은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소만 이걸로 안 되겠소?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에 마부는 잠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더니 이내 혀를 차며 돈을 낚아챘습니다. 에잉, 재수 없는 놈, 도살장에 넘기는 값이나 이거나 마찬가지니 가져가시오. 그렇게 의연은 버려진 말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의 고삐를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말을 부축하듯 천천히 자신의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숭숭 새는 흙벽과 성긴 지프로 엮은 지붕을 인 초가는 사람이 살기에도 비좁고 허술했습니다. 의연은 말을 마당 한쪽에 메어두고는 방으로 들어가 낡은 수건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몸을 덮이기보다 먼저
그녀는 수건으로 말의 등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길어와 채찍에 맞아 찢어진 상처를 정성껏 씻겨주었습니다. 말은 처음 겪는 따스한 손길에 움찔거리면서도 얌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의연은 밤이 깊도록 말의 곁을 떠나지 않고 가만히 등을 쓸어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이젠 괜찮아. 더는 아플 일도 서러울 일도 없을 게다. 그 목소리에 담긴 온기에 말은 비로소 긴장했던 몸을 풀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의연은 팔다 남은 생선 몇 마리를 말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말은 비린내만 한번 맡고는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의연은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짐승이라도 귀한 생명인데 자신이 먹다 남은 비린 것을 내어준 것이 미안하고 창피했습니다. 그녀는 이내 생선을 거두고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생선뼈를 솥에 넣고 푹 고았습니다. 한참을 끓여낸 뽀얀 국물을 그릇에 담아 조심스럽게 말에게 가져다 주자 이번에는 말이 천천히 다가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고개를 숙여 따뜻한 국물을 남김없이 핥아 마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의연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에. 그녀는 이 늙고 병든 말이 부디 이 힘든 고비를 해결하고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그 말에게 해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의연은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전 재산이었던 두 냥을 모두 써버렸으니 당장 장에 나가 팔 생선을 살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자신은 물론이고 간신히 기력을 차리기 시작한 해결이마저 굶게 될 판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의연은 이른 새벽부터 장터의 큰 생선 가게를 찾아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나으리 염치 없는 부탁인 줄은 아오나 팔지 못하고 버리실 생선이라도 조금 나누어 주실 수는 없겠는지요. 가게의 주인은 의연의 딱한 사정을 알고 있던 터라 혀를 차면서도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생선들을 광주리에 담아주었습니다. 에고 박복하기도 하지. 이거라도 가져가서 국이라도 끓여 드시오. 의연은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무거운 생선 광주리를 겨우 등에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광주리를 내려놓자 곁에 있던 해결이가 다가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결이는 광주리 속 생선 하나하나에 코를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떤 생선 앞에서는 비린내가 심하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또 어떤 생선 앞에서는 괜찮다는 신호처럼 앞발로 바닥을 가볍게 툭툭 찍는 것이었습니다. 의연은 처음에는 그저 짐승의 장난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결이는 마치 숙련된 장사꾼처럼 진지한 태도로 생선을 하나씩 감별해 나갔습니다. 의연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결이가 앞발로 찍어준 생선들만 따로 골라 좌판에 펼쳐놓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해결이가 고른 생선들은 하나같이 크기도 작고 모양새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좌판을 거들떠보지도 않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멈 좀 보게. 오늘은 어디서 썩기 직전인 것들만 주워왔나 보군. 쯧쯧! 저런 걸 누가 돈 주고 사 먹겠어. 의연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해결이의 행동에 담긴 무언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어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한 안악이 의연의 좌판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악은 해결이가 고개를 저었던, 즉 상하기 시작한 생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멈, 이 생선은 상한 것 같으니 반값에 주시오. 어차피 버릴 것 아니오? 의연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마당에 매여 있던 해결이가 그 모습을 보고는 갑자기 하늘이 무너져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고 다급했던지 안악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깜짝 놀라 의연의 좌판을 주목했습니다. 놀란 안악이 자기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생선을 땅에 떨어뜨렸는데 생선이 돌부리에 부딪히며 배가 갈라졌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진 살과 함께 역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했지만 속은 이미 완전히 상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에 장터는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말이 상한 생선을 알아본 것이야? 세상에 이런 신기한 일이 있나? 저 말은 보통 말이 아니로구나. 소문은 삽시간에 장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앞다투어 의연의 좌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생선의 모양이나 크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것이 그 영험한 말이 고른 생선이요? 라고 물으며 해결이가 골라준 생선이라면 값을 따지지 않고 사갔습니다. 해결이의 특별한 능력이 만천에 증명된 것이지요. 의연의 장사는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의연은 그동안 졌던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고 비가 새던 초가지붕도 새로 이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연과 해결이는 더 이상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연은 해결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해결아, 네가 우리를 살렸구나. 네가 나를 해결해 주었어. 의연의 장사가 날로 번창하여 장터의 명물이 되어가던 바로 그 무렵, 장터 한쪽에서 약재상을 운영하던 의원 윤명수는 날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인자한 의원 행세를 했지만 실은 값싼 약재를 비싼 약재로 속여 팔고 심지어는 금지된 독초를 몰래 유통하여 불을 쌓고 있는 위선자였습니다. 그의 등에는 오랫동안 알아온 크고 흉측한 악성 종기, 즉 독종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는 마치 그의 부정한 마음이 몸 밖으로 드러난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윤명수는 이 독종을 남에게 보일까 늘 두꺼운 옷으로 가리고 다니며 전전긍긍했습니다. 문제는 해결이었습니다. 윤명수가 자신의 약재상을 오가기 위해 의연의 좌판 앞을 지날 때마다 해결이는 어김없이 그를 향해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다른 사람을 향할 때와는 달리 무언가를 경고하고 고발하는 듯 날카롭고 섬뜩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장터 사람들의 시선이 윤명수에게로 쏠렸고 그는 마치 자신의 비밀을 들킨 것처럼 얼굴이 붉어지며 수치심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저 말이 왜 유독 윤 의원 나리만 보면 저리 사납게 우는 걸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그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그에게 해결이의 울음소리는 공개적인 망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재수없는 짐승이라 여겼지만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자 윤명수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해결이의 울음소리를 단순한 짐승의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꿰뚫어보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불길한 징조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 미물은 자신의 등에 숨겨진 추악한 독종의 존재와 자신이 저지르는 불법적인 거래의 악취를 맡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의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의연의 가게를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불안감과 모멸감은 이제 견딜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윤명수의 신경은 원래부터 자신의 죄와 병 때문에 늘 칼날처럼 곤두서 있었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분노하고 의심하는 그의 성정은 해결이라는 존재 앞에서 폭발 직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해결이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하늘이 보낸 흉물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 영험하다는 말이 고작 늙은 과부의 생선이나 가려내는데 쓰일 리가 없으며 그 능력의 진짜 목적은 바로 자신을 해치는 데 있다는 비뚤어진 확신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해결이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비밀스러운 삶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거대한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언젠가 저 짐승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공포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윤명수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음흉하고 잔인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의연과 해결이를 지날 때마다 증오에 찬 눈으로 노려보며 저 미물과 노파를 어떻게든 없애버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선량한 의연과 그녀를 돕는 해결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죄인의 악의에 찬 표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 고을에 새로운 현령이 부임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현령 서장원은 강직하고 총명하다는 평판이 자자한 인물로 부임하자마자 민정을 살피기 위해 장터를 찾았습니다. 현령의 행차가 장터 입구에 들어서자 현령날이 행차시다! 라는 외침과 함께 장터는 순식간에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습니다. 장사꾼들과 손님들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길, 양옆으로 물러나 땅에 엎드려 존경을 표했습니다. 위엄 있는 가마와 그를 따르는 포졸들의 행렬은 장터의 소란스러운 공기를 단숨에 압도했습니다. 의연 역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좌판 뒤에 조아리고 앉아 현령의 가마가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새 현령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의원 윤명수가 넙죽 절을 올리며 가마 쪽으로 다가서려던 찰나였습니다. 얌전히 있던 해결이가 갑자기 윤명수를 보더니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해결이는 앞발을 높이 들고 윤명수가 현령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며 마치 찢어질 듯 날카로운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것은 마치 썩은 내가 진동하는 악귀가 귀한 분께 다가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수호신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이전의 어떤 울음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하고 흉흉했으며 마치 눈앞의 적을 향해 돌진하는 군마의 함성과도 같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가마를 매던 인부들이 놀라 휘청거렸고 호위하던 포졸들은 급히 칼자루에 손을 올렸습니다. 땅에 엎드려 있던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고 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의연은 당황하여 해결이의 고삐를 잡아당기며 해결아, 왜 이러느냐? 멈추거라! 라고 외쳤지만 흥분한 해결이는 좀처럼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사람들 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윤명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기회였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 앞으로 뛰쳐나와 현령의 가마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현령나리, 저것을 보십시오. 저 요망한 늙은 과부가 흉악한 말을 길러 나리를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시 나리의 부임을 음해하려는 불순한 역심이 틀림없사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교활한 확신에 차 있었고 혼란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해결이의 행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마치 의연이 사주한 계획적인 범행인 것처럼 완벽하게 모함했던 것입니다. 윤명수의 고함에 현령의 가마가 멈추었고 휘장 안에서 저 자들을 당장 잡아들여라 라는 엄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의연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할 틈도 없이 포졸들에게 거칠게 포박당했습니다. 나리, 아니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해이십니다. 그녀가 애타게 외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해결이 역시 관리를 공격한 난폭한 말로 몰려 여러 명의 포졸에게 밧줄로 올가매어졌습니다. 해결이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몽둥이질에 지쳐 힘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 앞에서 의연은 그저 망견자실할 뿐이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거둔 생명이 이제는 자신과 그 생명의 목을 조르는 덫이 되어버린 이 기막힌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고한 의연과 해결이는 죄인의 신세가 되어 차가운 관아의 마당으로 끌려갔고 그들 뒤로 윤명수의 비열한 미소가 유령처럼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날 밤 관아의 차가운 옥사에 갇힌 의연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윤명수는 자신의 음모가 완벽하게 성공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아예 사건의 뿌리를 뽑아와 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려 몰래 관아의 옥사를 지키는 간수를 찾아갔습니다. 묵직한 돈주머니를 간수의 손에 쥐어주며 그는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작은 성의일세. 오늘 밤 저 흉한 말을 조용히 처리해주게. 내일 공판이 열리기 전에 모든 증거를 없애야 일이 깨끗해지지 않겠나.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온 독초가 섞인 풀 한 줌을 건넸습니다. 돈의 눈이 먼 간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간수는 독이 든 풀을 들고 해결이가 갇혀있는 마구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풀을 해결이의 구유통에 넣어주었습니다. 시장했던 해결이는 처음에는 반갑게 고개를 숙였으나 풀에서 풍겨오는 낯선 냄새를 맡자마자 즉시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해결이는 뒷걸음질치며 구유통을 앞발로 걷어차 버렸고 독초가 섞인 풀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분노와 공포, 그리고 필사적인 저항이 뒤섞인 절규였으며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고 관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야심한 시각에 터져 나온 소란에 간수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게다가 짐승이라도 엄연히 현령의 판결을 기다리는 죄수인데 만약 밤사이에 죽기라도 하면 모든 책임은 자신이 뒤집었을 것이 뻔했습니다. 윤명수에게서 받은 돈주머니의 무게보다 자신의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진 간수는 무언가 일이 크게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이 수상한 사건을 혼자 덮어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황급히 현령의 처소로 달려가 자초지종을 보고했습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윤 의원이 시킨 대로 말에게 풀을 먹이려 했는데 말이 독이라도 든 것처럼 날뛰며 온 관아를 뒤흔들고 있사옵니다. 다음 날 현령 서장원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공판을 열었습니다. 그는 간밤의 소동을 마음에 담아두고 사건의 진위를 보다 신중하게 파헤치려 했습니다. 그는 간수와 독초를 가져온 아전을 나란히 세우고 날카롭게 대질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소동은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저 말이 정말로 독초를 가려내고 울부짖었다는 것이 사실이냐? 윤명수는 옆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그저 말이 사나워 그런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미궁으로 빠져들려던 바로 그때 증인으로 끌려 나온 해결이가 다시 한번 결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윤명수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현령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해결이가 묶여있던 밧줄을 뿌리치려는 듯 격렬하게 몸부림치다 그의 옷자락을 이빨로 물어 세차게 찢어버린 것입니다. 윤명수의 옷이 찢겨나가자 등 뒤에 숨겨져 있던 끔찍한 독종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간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다는데 그것은 단순한 고름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썩은 생선 내장과 독초가 뒤섞인 듯한 역겨운 냄새가 공판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현령 서장원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는 앞서 말이 썩은 생선을 가려냈다는 간수의 보고를 떠올렸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이 영물은 썩은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놈이다. 내 놈의 몸에서 나는 그 역겨운 냄새는 단순한 병이 아니라 네가 평생 만지고 다룬 부정한 독초와 썩은 양심의 냄새가 몸 밖으로 배어나온 것이 아니더냐. 현령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우렁차게 명했습니다. 이 말의 코가 증거다. 저 자의 몸에서 나는 독한 냄새가 집안에도 배어 있을 터. 당장 윤명수의 집을 샅샅이 뒤져 부정한 약재가 있는지 찾아내라. 현령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포졸들이 윤명수의 집과 약재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색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 곳곳에 숨겨져 있던 비밀 창고에서는 가짜 약재와 금지된 독초가 자루째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그의 서한 깊숙한 곳에서는 그동안 저질러온 불법적인 약재 유통과 그로 인해 받은 뇌물의 내역이 낱낱이 기록된 장부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증거물은 산더미처럼 쌓여 관아 마당으로 옮겨졌고 그의 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장부에는 아픈 백성들을 속여 폭리를 취하고 심지어 다른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치며 자신의 죄를 덮어온 추악한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증거물 앞에서 윤명수는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려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현령 서장원은 증거물들을 하나하나 확인한 뒤 위험 있는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원 윤명수는 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거짓 약재로 백성의 목숨을 위협했으며 사사로운 원한으로 무고한 노파를 모함하여 관리를 기만하였으니 그 죄가 매우 크다. 당장 그의 관직을 파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한 뒤 엄중한 벌에 처하도록 하라. 현령의 판결이 끝나자 윤명수는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포졸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이로써 의연의 무고함은 마침내 입증되었습니다. 현령은 의연에게 다가가 직접 포박을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노파의 깊은 어질미, 짐승의 마음을 움직여 큰 죄를 밝혀내었으니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요. 그동안 겪은 고초에 대해 관해서 보상할 것이니 부디 마음을 푸시오. 의연은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현령에게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해결이 또한 흉한 말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목에 걸렸던 굴레가 벗겨지자 해결이는 의연의 곁으로 다가와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으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이 소식은 장터 사람들에게도 곧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리석게 윤명수의 말에 속아 의연을 의심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그녀의 선행과 해결이의 지혜를 한 목소리로 칭송했습니다. 그저 늙은 과부인 줄만 알았는데 저리 큰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구나. 말이 아니라 신령이 우리를 도우신 게야. 저런 악독한 의원을 벌했으니 말일세. 장터는 온통 악행을 저지른 윤명수를 비난하는 소리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돌아온 의연과 해결이를 환영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베푼 대로 돌려받는다는 세상의 이치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날이었습니다. 의연은 해결이와 함께 다시 자신의 작은 좌판으로 돌아왔고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존경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의연은 평화로운 여생을 보냈답니다. 비가 새던 초가는 현령의 도움으로 튼튼하게 수리되었고 그녀는 그 아늑한 보금자리에서 해결이와 함께 변함없이 장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더 이상 추위와 굶주림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요. 해결이는 이제 더 이상 비린내에 나는 생선을 구별해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의연의 좌판에는 언제나 가장 신선하고 좋은 물건들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결이는 여전히 장터에 나와 의연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의연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고 장터 사람들에게는 정의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지혜로운 말 한 필이 진실한 주인의 목숨을 구하고 악한 자를 벌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머지않아 온 나라에 퍼진 전설이 되었습니다. 먼 길을 오가는 나그네들조차 그 신기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 일부러 강가 장터를 찾아와 의연에게 안부를 묻고 해결이의 등을 쓰다듬어 주는 일이 잦았습니다. 사람들은 정의가 실현된 그곳을 해결이의 장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에는 늙은 과부의 작은 선행이 불러온 기적과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은 말의 충심이 깃들어 있었지요. 비록 세월은 흘러 의연과 해결이는 흙으로 돌아갔으나 그들이 남긴 이야기는 여전히 강물처럼 흘러 사람들의 가슴을 적시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베푼 대로 돌아오는 법. 오늘날까지도 그 장터에 맑은 바람이 불어올 때면 사람들은 물비린내 대신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사람의 도리를 떠올린다고 합니다.